제4부 시편 소년들 1. 콜랴 크라스트킨. 11월이 시작됐다. 영하 11도의 추위가 닥치면서 곳곳에 살얼음이 끼기 시작했다. 얼어붙은 땅으로 밤이면 메마른 눈이 조금씩 내리고 건조하고 날카로운 칼바람이 눈가루에 실려 우리 소도시의 지루한 거리들, 특히 시장의 광장을 휩쓴다. 아침부터 날씨는 굳었지만 그래도 눈은 그쳤다. 광장에서 멀지 않은 곳 폴로트니코프 상점 근처에 안팎이 모두 아주 깨끗하고 아담한 집 한 채가 서 있는데 관리의 미망인 크라소트키나의 집이다. 현청 서기관이었던 크라소트키는 이미 오래전, 거의 14년 전에 죽었지만 살아남은 그의 미망인은 지금까지도 몹시 예쁘장한 30살의 부인으로 자신의 깨끗하고 아담한 집에서 자기 재산으로 살고 있다. 그녀는 성실하고 조심스럽게 살고 있으며 상냥하고도 상당히 명랑한 성격의 소유자이다. 1년 남짓한 결혼 생활에서 아들을 하나 낳자마자 남편이 죽었는데 그때 그녀의 나이는 18살이었다. 그때 이후, 그러니까 남편이 죽은 직후부터 그녀는 이 보물과 같은 아들 콜랴를 키우는 데 전력을 기울였으며 14년 동안 내도록 정신없이 사랑을 바쳤구만. 물론 기쁨보다는 고통을 훨씬 더 많이 감내해야 했다. 행여 녀석이 아프진 않을까, 감기라도 걸리지 않을까, 못된 장난질을 치지는 않을까, 의자에 올라가다가 떨어지진 않을까 등등 거의 날마다 너무 무섭고 불안해서 미칠 지경이었던 것이다. 콜랴가 초등학교에, 나중에는 우리 도시의 예비 김나지움에 다니기 시작하자 어머니는 아들의 학과 공부를 돕기 위해 아들과 함께 모든 과목을 배우기 시작했고, 또 선생님들 및 그들의 부인들과 안면을 트고 자기 콜랴를 직접 찌쩍거리거나 놀리거나 때리지 못하게 하려고 콜랴의 학교 친구들한테까지도 잘해주고 구슬르곤 했다. 결국 아이들은 이 극성맞은 엄마 덕분에 콜랴를 마마보이라고 놀려대고 약을 올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소녀는 꿋꿋하게 굴 줄 알았다. 그는 학급 안에서 급속도로 퍼져 굳어진 소문에 의하면 엄청나게 힘이 센 용감한 소년이었고, 또 날렵하고 고집스러운 성격에 대범하고 진취적인 기상을 가지고 있었다. 공부도 잘했는데 수학과 세계사에 있어서는 다르다넬로프 선생님을 쩔쩔매게 할 정도라는 소문까지 나돌았다. 하지만 소녀는 콧대를 높이 세우고 다른 아이들을 눈 아래로 내려다 보긴 했어도 그래도 좋은 친구였고 지나치게 오만을 떨지는 않았다. 같은 학생들이 자기를 존경해 주는 건 당연하게 받아들였지만 그래도 우정어린 태도를 취했던 것이다. 무엇보다도 그는 매사의 한계를 알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자제력을 발휘할 줄 알았고, 교사들과의 관계에서도 모종의 최후의 신성한 선은 절대로 넘지 않았으니 행동이란 그 도가 지나치면 이미 용납될 수 없는 소란이나 반란 혹은 불법이 되기 때문이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기회가 주어지면 늘 망나니 골통과 같은 장난질을 아주 즐겼는데 그건 사실 장난질이라기보다는 무언가 난해한 일을 꾸미고 기발한 행각을 벌이고 돌출 행동을 해서 멋을 부리고 괜히 폼을 잡는 것이었다. 무엇보다도 그는 자존심이 몹시 강한 아이였다. 심지어 자기 엄마한테도 거의 독재자처럼 영향력을 행사하여 자기들 관계에서 엄마를 자기 부하처럼 만들 줄 알았다. 엄마는 정말 부하처럼 굽실거렸고, 그렇게 굽실거린 지 정말 이미 오래였지만 이 엄마는 참을 수 없었던 건 단 하나, 즉 자기 아이가 자기를 거의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그 생각뿐이었다. 콜랴가 자기에게 너무 무정하다라는 끊임없는 생각에 그녀는 히스테리가 눈물을 쏟으며 아들의 냉담함을 나무라는 일도 있었다. 아이는 엄마가 이러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애틋한 애정 표현을 요구하면 할수록 꼭 일부러 그러는 양 더 고집불통이 되었다. 하지만 이건 그가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된 거였는데 원래 성격이 그랬던 것이다. 그러니까 엄마가 오해를 한 셈이었다. 아기는 자기 엄마를 아주 사랑했지만 그저 그가 초등학생다운 언어로 표현했듯 송아지 같은 어리광이 싫었던 것이다. 아버지의 유품으로 다소간의 책이 보관된 책장이 남아있었다. 콜랴는 책 읽는 걸 좋아해서 그중 몇 권은 이미 혼자 다 읽은 터였다. 어머니는 이 일로 당혹스러워하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저 어린 꼬마가 놀러 나가는 대신 책장 옆에 붙어 몇 시간씩이고 무슨 책을 들여다보고 있을까 싶어 그저 이따금씩 놀라울 따름이었다. 이런 식으로 콜랴는 그 나이에는 아직 읽지 말아야 할 것까지도 다 읽었다. 하지만 소녀는 원래 장난질에 있어서 모종의 수위로 넘어서는 걸 좋아하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 어머니를 그야말로 깜짝 놀라게 한 장난질을 벌이기 시작했으니
사실 무슨 부도덕한 짓은 아니었지만 대신 절망적일 정도로 흉악무도한 짓을 저지르곤 했다. 때마침 올여름 7월에 여름 방학 기간 동안 모자가 일주일 예정으로 70베르스타 떨어진 다른 군에 사는 어느 먼 여자 친척 집을 방문하러 떠난 일이 있었는데, 이 친척의 남편은 철도역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거기서 콜야는 당장 철로를 자세히 둘러보며 여러 장치를 익히는 일에 착수했는데, 집에 돌아가면 예비 김나지움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새로운 지식을 뽐낼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때 마침 그곳에는 소년들이 몇 명 더 있었기 때문에 콜야는 그들과 어울리게 되었다. 그들 중 어떤 이들은 역관에, 다른 이들도 그 근처에서 살았는데 다들 12살에서 15살에 이르는 어린 청소년들로서 17명이 함께 어울렸으며 그중 2명은 우리 도시에서 온 아이들이었다. 아이들은 함께 장난을 치며 놀았는데 역관이 머문 지 나흘째인가 닷새째 되는 어느 날, 이 어리석은 청소년들 사이에서 참으로 불가능할 법한 이루부를 건네기가 있었으니 바로 이런 것이었다. 이 중 그의 나이가 가장 어렸기 때문에 나이 많은 아이들한테 다소 멸시를 받아온 콜야가 자존심이 상해서였는지 아니면 용감무상한 만용을 부리느라 그랬는지, 여하튼 밤 11시 기차가 도착할 때 선로 사이에 엎드려 기차가 자기 위를 완전히 지나갈 때까지 꼼짝도 않고 있어 보겠다고 제안했던 것이다. 사실 사전에 꼼꼼히 연구를 해본 바 선로를 따라서 그 사이에 몸을 쫙 뻗고 납작하게 엎드려 있어도 물론 기차가 질주하면서 누워있는 사람을 칠 리야 없겠지만, 그럼에도 아니 어떻게 그렇게 누워있겠단 말인가. 콜야는 그렇게 하겠노라고 완강히 고집을 부렸다. 처음에는 다들 그를 조롱하고 거짓말쟁이 허풍쟁이라고 놀렸지만 이로써 그를 더욱더 부채질한 셈이었다. 무엇보다도 이 15 먹은 소년들이 콜야 앞에서 너무나 콧대를 세우고 맨 처음부터 그를 꼬맹이 취급하면서 친구로 인정해 주려 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 자체가 이미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던 것이다. 자, 그리하여 기차가 역을 출발하여 완전한 속력을 내며 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저녁 무렵에 역사에서 1베르스타 떨어진 곳으로 출발하기로 결정했다. 소년들이 다 모였다. 달도 보이지 않는 밤이 찾아왔으니 어두운 정도가 아니라 거의 칠흑처럼 캄캄했다. 정해진 시각에 콜야는 선로 사이에 누웠다. 내기에 동참한 나머지 아이들 5명의 가슴을 졸이다가 결국에는 제 방 아래 길가의 관목 숲으로 가서 기다렸는데 두려움과 후회가 밀려왔다. 마침내 역을 출발한 기차가 멀리서 우렁찬 소리를 내며 달려왔다. 암흑 사이로 2개의 붉은 불빛이 번뜩이기 시작했고 어느새 가까워진 괴물은 괴성을 질렀다. 뛰어내려 선로에서 멀리 뛰어내리란 말이야. 무서워 죽을 것만 같은 소년들이 관목숲에서 콜야를 향해 소리쳤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기차는 사정없이 들이닥쳐 쏜살같이 지나가 버렸다. 소년들은 콜야에게로 달려갔다. 그는 꼼짝도 않고 누워있었다. 그들은 그를 잡아당겨서 이렇게 세우기 시작했다. 콜야는 갑자기 몸을 일으키더니 말없이 철도로 내려갔다. 아래로 내려가면서 그는 그들을 놀래려고 일부러 정신을 잃은 척 누워있었다고 선언했지만 실은 훗날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제 입으로 직접 엄마에게 고백한 대로 정말로 기절한 거였다. 이런 식으로 그의 뒤에 붙은 독한 놈이라는 영광의 딱지는 영원토록 공고해졌다. 집으로 역관으로 돌아설 때 그는 백지자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다음 날 가벼운 신경성 열병을 앓긴 했지만 기분은 날듯이 좋고 기뻤으며 또 만족스러웠다. 이 사건은 그 자리에서 곧 알려진 것이 아니라 뒤에 우리 도시의 예비 김나지움으로 소문이 퍼졌고 그렇게 교사들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됐다. 하지만 콜야의 엄마가 부디 자기 아이를 좀 봐달라고 교사들에게 애걸복걸하고 또 제법 영향력 있고 추앙받는 다르다넬로프 선생이 그를 옹호하여 선처를 부탁하는 바람에 이 일은 아예 없었던 걸로 유야무야 되었다. 이 다르다넬로프라는 선생은 아직 별로 늙지 않은 독신자였는데 벌써 수년 동안 크라소트키나 부인을 열렬히 사랑해왔으며 1년쯤 전 한 번은 너무 무섭고 조심스러운 마음에 가슴을 졸이면서도 아주 점잖게 그녀에게 청혼을 하는 모험마저 감행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결혼을 승낙하면 자기 아이를 배반하는 것이 된다고 생각하여 딱 잘라 거절했는데, 그런데도 다르달렐로프 쪽에서는 몇몇 은밀한 징후로 보건대 자신이 이 매력적이면서도 지나치게 순결하고 우아한 미망인에게 영 볼품없는 존재는 아니라는 꿈을 키울 권리 정도는 있었던 것이다. 콜야의 미친 장난질은 이 얼음을 깨뜨린 것 같았다. 즉 다르다넬로프는
그를 옹호해 줌으로써 모종의 희망적인 암시를 받았는데 사실 참으로 애매한 암시이긴 했지만 보기 드물 만큼 순결하고 민감한 성격의 소유자였던 다르다넬로프는 당분간은 이것만으로 충분히 행복감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소년을 좋아했지만 그런 티를 너무 많이 내는 건 굴욕적인 일이라고 생각되어 교실에서는 그에게 엄격하고 까다로운 태도를 취했다. 한편 콜라도 그를 공손하게 대하고 학과 공부도 잘해서 자기 학급에서 2등을 유지했으며 다르다넬로프에게 건조한 태도를 취하기도 했는데 학급 전체가 콜야의 세계사 지식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다르다넬로프마저도 쩔쩔매게 만들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리고 정말로 한 번은 콜야가 그에게 트로이를 세운 자는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 적이 있었으니 이에 대해 다르다넬로프는 그저 이민족들이 어떻고 이들이 어디로 이동 및 이주하게 됐고 그 시대가 얼마나 까마득한 옛날이었고 그 신화 내용이 어떻고 등등에 대해 일반적인 이야기만 할 뿐 정확히 누가 트로이를 세웠는가, 다시 말해서 정확히 어떤 인물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고 심지어 이 질문 자체를 어쩐지 쓸모없고 부질없는 것으로 치부하게 되었다. 하지만 소년들은 다르다넬로프가 누가 트로이를 세웠는지를 모르는 거라고 확신하게 됐다. 콜야는 아버지의 유품으로 남겨진 책장에 있던 스마라그도프의 책에서 트로이의 건국자들에 대해 읽은 적이 있었다. 결국 모든 학생들이 트로이를 세운 것이 도대체 누구인가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지만 콜야는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지 않았으며 그러면서도 박식가로서의 그의 명성은 확고부동한 것으로 남았다. 철로 사건 이후 콜야가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다소 바뀌었다. 안나 표도로브나 관로 속의 미망인 크라소트키나입니다. 안나 표도로브나는 아들의 무용담을 듣고 너무 끔찍해서 거의 정신이 나갈 지경이었다. 그녀에게는 너무도 끔찍한 히스테리 발작이 며칠씩이나 간헐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콜야도 이제는 정말로 경악해버린 나머지 이런 장난질은 앞으로 절대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정 고결한 마음으로 맹세했다. 크라소트키나 부인의 요구대로 그는 성상 앞에 무릎을 꿇고 맹세했고 또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는데 그러다가 씩씩한 콜야도 감동에 북받쳐 6살 배기 꼬마처럼 엉엉 울었고 숫째 이 모자는 그날 하루 종일 서로 부둥켜 안고 전율하면서 흐느껴 울었던 것이다. 다음날 잠에서 깬 콜야는 여전히 무정한 아이였지만 전보다 말수는 더 적고 더 겸손하고 더 엄숙하고 더 사려 깊어졌다. 사실 한 달 반쯤 지나 그가 또다시 한 가지 장난질을 쳐서 그 이름이 우리 마을의 치안 판사에게까지 알려졌지만 이 장난질은 전과는 성질이 전혀 다른 것으로 심지어 우습고 어리석기까지 한 것이었으며 게다가 밝혀진 바에 따르면 콜야는 주동자도 아니고 그저 어쩌다 거기에 휘말려든 것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얘기는 어떻든 나중에 하도록 하자. 어머니는 여전히 불안에 떨며 괴로워했고 다르다넬로프는 그녀의 불안이 커질수록 더 큰 희망을 품게 되었다.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해 두어야 할 것은 콜야가 이 측면에서 다르다넬로프의 속내를 이해하고 또 헤아렸으며 응당 그의 이런 감정들을 깊이 경멸했다는 점이다. 전에는 심지어 어머니 앞에서 이 경멸감을 표시하는 무례를 범하기도 하면서 다르다넬로프가 어떤 속셈을 품고 있는지 자기도 다 안다는 식으로 넌지시 암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철로 사건 이후엔 이 점에 대해서도 자신의 태도를 바꾸었다. 더 이상 이런 암시를 하는 일이 심지어 아주 넌지시 던지는 일도 없었고 어머니 앞에서 다르다넬로프 이야기를 할 때는 더 공손해졌기 때문에 예민한 안나 표도로브나는 이것을 알아채곤 내심 무한한 고마움을 느꼈지만 대신 콜야가 있는 데서 아무나 자기들과 상관없는 손님이 우연찮게 다르다넬로프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꺼내면 갑자기 부끄러움을 느껴 장미처럼 얼굴을 붉히곤 했다. 이런 순간이면 콜야는 인상을 팍 쓴 채 창문을 바라보거나 자기 장화에 구멍이 난 건 아닌지 살펴보거나 한 달쯤 전 갑자기 어디선가 얻어 집으로 들인 뒤 무엇 때문인지 친구들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고 방 안에서 몰래 키우고 있는 상당히 커다란 옴투성이의 털복숭이 개 페레즈본을 맹렬하게 부르곤 했다. 그런데 그는 이 개에게 무척이나 난폭하게 굴며 온갖 재주와 묘기를 다 가르쳤는데 결국 이 불쌍한 개는 그가 학교에 가서 집에 없을 때는 끙끙대며 울다가 그가 돌아오면 좋다고 멍멍 지스대고 반쯤 미친 듯 펄펄 뛰면서 주인을 숨기는가 하면 방바닥에 나뒹굴어져서 죽은 척을 하는가 하면 한마디로 자기가 배운 재주를 죄다 보여주었으니 이건 주인이 무슨 요구를 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저 혼자 기뻐 죽겠고 너무 고마운 나머지 진심으로 그랬던 것이다.
그나저나 내가 그만 깜빡 잊고 언급하지 않은 것이 있다. 즉 독자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는 소년, 그러니까 퇴역 2등 대위 스네기료프의 아들인 인류사가 학교 친구들이 자기 아버지를 수세미라고 부르며 약을 올리자 아버지를 변호하기 위해 펜촉으로 어떤 소년의 허벅지를 찌르는 일이 있었는데, 이 봉변을 당한 소년이 바로 콜야 크리스토킨이었던 것이다. 2. 꼬맹이들. 그리하여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는 혹한의 11월 아침, 소년 콜야 크라스토키는 집에 앉아 있었다. 일요일이어서 수업은 없었다. 하지만 시계가 벌써 11시를 친 지금 그는 극히 중차대한 어떤 일 때문에 반드시 외출을 해야 했건만 집안 어른들이 모두 다소 기괴하고 이례적인 사정이 있어서 집을 비운 탓에 자기 혼자 남아 수호신처럼 집을 지키고 있었다. 미망인 크라스토키나의 집에는 그녀 자신이 쓰고 있는 본체 말고도 그곳 현관 너머에 유일무이한 곁채가 하나 있었는데, 방 두 칸이 딸린 이 곁채를 어린애 2명이 딸린 의사 부인에게 빌려주고 있었다. 이 의사 부인은 안나 페오도로브나와 동갑으로서 막역한 친구 사이였다. 의사가 벌써 1년 전에 처음엔 오렌부르크 어디론가, 그 다음엔 타슈켄트로 떠난 뒤에 벌써 반년째 아무 소식도 없었기 때문에 버림받은 이 의사 부인은 크라스토키나 부인과 친하게 지내면서 어느 정도라도 괴로움을 덜 수 있었던 셈인데, 안 그랬다면 너무 괴로운 나머지 연일 눈물 속에서 허덕였을 것이다. 그러던 차, 하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바로 이날 밤 토요일과 일요일 사이에 의사 부인의 유일한 하녀인 카체리나가 갑자기 아침녘에 아이를 낳을 예정이라고 알려왔으니 부인 입장에서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아무도 전혀 눈치도 못 채고 있었던 터라 모두에게 거의 기적처럼 여겨졌던 것이다. 충격을 받은 의사 부인은 아직은 시간이 있으니까 이와 같은 일에 적합한 우리 도시의 한 시설의 산파 할머니에게로 데려가야겠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이 하녀를 몹시 아꼈기 때문에 자신의 계획을 즉시 실행에 옮겼는데, 비단 그녀를 데려갔을 뿐만 아니라 그녀 자신도 하녀와 함께 거기에 남아버렸다. 이어 벌써 아침이 오고 왠지 크라소토키나 부인의 한결같은 우정어린 관심과 도움이 필요해졌는데, 이 부인이라면 이런 경우에 누군가에게 뭘 부탁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뒤를 봐줄 수도 있으니 말이다. 이런 식으로 두 부인은 출타한 상태였고, 크라소토키나 부인의 하녀인 아가피아 아줌마도 장을 보러 나갔기 때문에 콜야는 잠깐 동안 뚱땡이들, 이 의미는 거품, 퓨지라는 말인데, 거품이라는 말이지만 살이 포동포동 오른 어린아이를 지칭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콜야는 잠깐 동안 뚱땡이들, 즉 저희들끼리 남겨진 의사 부인의 사내애와 계집애를 봐주는 수호자 겸 파수꾼이 된 것이다. 집 지키는 일이라면 콜야는 조금도 무섭지 않았고 페레즈본까지 있으니 더더욱 그랬다. 녀석은 현관의 의자 밑에 꼼짝 말고 엎드려 있으라는 명령을 받은 터라 콜야가 이 방 저 방을 왔다 갔다 하다가 현관으로 들어설라 치면 매번 머리를 흔들고 어리광 부리듯 꼬리로 마룻바닥을 2번씩 탁탁 쳤지만 안타깝게도 자기를 부르는 주인의 휘파람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도리어 콜야는 이 불행한 숙회를 위협적으로 바라보았고 녀석은 또다시 지죽은 듯 복종하며 꼼짝 않고 있었다. 그런데 콜야를 곤혹스럽게 만드는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오로지 뚱땡이들 뿐이었다. 카체리나에게 일어난 뜻밖의 사태를 응당 그는 몹시 혐오스러워했지만 졸지에 고아가 되어버린 이 뚱땡이들에 관한 한 그는 얘들을 아주 사랑하여 이미 무슨 어린이용 책을 가져다 준 적도 있을 정도였다. 누나인 계집애 나스차는 8살로 글을 읽을 줄 알았고 남동생 뚱땡이인 7살짜리 꼬마 코스차는 나스차가 자기에게 책 읽어주는 걸 듣기를 좋아했다. 물론 크라스토키는 이 꼬맹이들을 좀 더 즐겁게 해줄 수 있었다. 즉 두 꼬맹이를 나란히 세워두고 그들과 함께 병정놀이를 하거나 집 전체를 돌면서 숨바꼭질을 할 수도 있었던 것이다. 전에도 이런 일을 한 적이 몇 번이나 되었고 또 이걸 꺼려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심지어 한 번은 크라스토키인이 자기네 옆방 꼬마들과 말타기 놀이를 하느라 말을 잡으러 뛰어다니고 말처럼 머리를 구부리곤 한다는 소문이 그 입안에 쫙 퍼지기도 했다. 크라스토키인은 이런 비난을 되받아치면서 요즘 같은 시대에는 13살짜리 동갑내기들과 말타기 놀이를 하는 것이 정말로 치욕스러운 일이지만 자기는 뚱땡이들을 위해 이러는 것이고 고로 자신의 감정에 관해서는 아무도 감히 왈가왈부할 수 없다고 대놓고 말했다. 그 대신 두 뚱땡이들은 그를 숭배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장난감을 갖고 놀 여가가 없었다.
그에게는 아주 중차대한 자기만의 일이 얼핏 보기엔 거의 비밀스럽기까지 한 어떤 일이 임박했고 시간은 흘러가고 있건만 아이들을 맡겨놓을 아가피아는 여전히 시장에서 돌아올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는 벌써 몇 번씩이나 현관을 건너가서 의사 부인 집의 문을 열고서 근심에 산 표정으로 뚱땡이들을 살펴보았는데 그들은 그의 명령에 따라 책을 보고 앉아 있었지만 그가 문을 열 때마다 이제 곧 그가 들어와서 무언가 재미있고 근사한 걸 보여줄 거라는 기대감에 입을 활짝 벌린 채 말없이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콜리아는 마음이 영 불안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마침내 시계가 11시를 알리자 10분 뒤에도 망할 놈의 아가피아가 돌아오지 않더라도 더 기다리지 않고 나가봐야겠다고 최종적으로 단호한 결정을 내렸는데 물론 뚱땡이들한테서 자리가 없어도 겁을 먹거나 무슨 장난을 치거나 무서워서 울거나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고서 말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는 무슨 고양이 털로 만든 깃이 달린 겨울용 소음 코트를 입고 어깨에는 가방을 메으며 전에도 어머니가 이렇게 추운 날 밖에 나갈 때는 항상 더신을 신으라고 몇 번이나 애원했건만 가소롭다는 표정으로 더신을 힐끔 바라보고는 장화 하나만 신고 현관으로 나갔다. 베르지보는 그가 옷을 입은 것을 보고서 온몸을 파르르 떨고 꼬리로 마룻바닥을 힘껏 때리고 애초롭게 낑낑거리기까지는 했지만 콜리아는 자신의 숙회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덤비는 걸 보고서 이것이 규율을 해칠 수 있다는 생각에 잠깐만이라도 녀석을 의자 밑에 좀 더 있게 한 뒤 현관문을 열어젖힌 후에야 갑자기 녀석을 향해 휘파람을 불었다. 숙회는 미친 듯 벌떡 일어나 콜리아 앞에서 기뻐 날뛰기 시작했다. 현관을 건넌 뒤 콜리아는 뚱땡이들 방의 문을 열었다. 두 아이는 아까처럼 책상 앞에 앉아 있었지만 이미 책은 읽지 않고 무언가 열띤 논쟁을 벌이고 있었다. 이 꼬마들은 종종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다양한 일상사에 대해 논쟁을 벌이곤 했는데 나스차가 누나인 만큼 언제나 우위를 점했다. 코스차는 누나의 의견에 동의하지 못할 때면 거의 늘 콜리아 크리스토킨에게한테 달려와 매달렸고 그의 결정이 곧 쌍방 모두에게 절대적인 선고가 되었다. 뚱땡이들의 이번 논쟁은 크라스토킨에게도 약간은 흥미진진했기 때문에 그는 문간에서 걸음을 멈추고 좀 들어보았다. 꼬마들은 그가 듣고 있는 것을 보자 더욱더 열을 올리며 말다툼을 계속했다. 절대 믿을 수 없어. 나스차가 열을 올리며 쫑알거렸다. 산파 할머니가 어린 아기를 텃밭에서 양배추 밭고랑 사이에서 주워온다니 말이 안 돼. 지금은 이미 겨울이니까 밭고랑은 하나도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할머니가 카체리나한테 딸을 갖다 줄 수도 없어. 콜리아가 혼자 휘파람을 불었다. 아니면 바로 이런 거야. 그러니까 산파 할머니는 어딘가에서 아기를 갖다 주긴 하는데 오직 시집간 여자한테만 갖다 주는 거야. 코스차는 나스차를 주의 깊게 바라보며 곰곰 머리를 굴리고 들으면서 다시 생각을 정리했다. 나스차, 누나는 정말 바보야. 마침내 그가 열은 올리지 않아도 확고한 의도로 말했다. 카체리나한테 어떻게 아이가 생길 수 있어? 결혼도 안 했는데? 나스차는 끔찍할 정도로 발끈했다. 너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그녀가 짜증스럽게 동생의 말을 끊었다. 카체리나한테는 남편이 있었는데 그냥 감옥에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카체리나는 지금 아이를 낳은 거야. 정말 카체리나 남편이 감옥에 있는 거야? 남의 말은 고지고대로 잘 믿는 코스차가 근엄하게 물었다. 아니면 이럴 수도 있지. 나스차가 자신의 첫 번째 가정을 싹 까먹었냐 내팽개치고는 냉큼 동생의 말을 가로막았다. 카체리나한테는 남편이 없어. 이건 너의 말이 맞지만 너무 시집을 가고 싶어서 자꾸 시집갈 생각만 하다 보니까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에 가서는 이렇게 남편이 아니라 아기가 생긴 거야. 정말 그런가 보네. 완전히 패배한 코스차가 마침내 수긍했다. 하지만 누나가 전에는 그런 얘기를 안 해주었으니까 난 알 턱이 없잖아. 자, 꼬맹이들아 하고 콜리아가 방 안으로 성큼 들어서면서 말했다. 지금 보니 너희들은 위험한 녀석들이구나. 페레즈본도 같이 왔어요. 코스차가 이를 드러내며 웃더니 손가락을 튕기면서 페레즈본을 부르기 시작했다. 뚱땡이들, 이 몸은 지금 공경에 처해 있다. 크라소트킨이 근엄하게 말을 시작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좀 도와줘야겠어. 아가피아는 지금까지 오지 않는 걸 보면 어디 다리라도 하나 부러진 게 분명해. 이건 의심의 여지 없이 틀림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 몸은 밖에 나가봐야 될 일이 있단 말이다. 어때? 나를 놓아줄 테냐? 응? 아이들은 근심에 찬 듯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으며 이를 드러내며 웃던 그들의 얼굴에는 금세 불안의 빛이 어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하지만 자기들에게서 원하는 것이 뭔지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고 있었다. 내가 없어도 장난을 치지는 않겠지. 장롱에 올라갔다가 다리를 부러뜨리는 일도 없겠지. 아무도 없다고 무서워 울지도 않을 테지. 아이들의 얼굴에는 무서운 고뇌의 기운이 감돌았다. 대신 너희들에게 보여줄 게 있다. 진짜 화약을 넣어서 쏠 수 있는 청동대포이다. 아이들의 얼굴이 금세 환해졌다. 그럼 대포를 보여주세요. 코스차가 환하게 밝아진 얼굴로 말했다. 크라소토키는 가방 안에 손을 집어넣더니 조그만 청동대포를 꺼내서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래, 보여달란 말이지. 자, 봐. 바퀴가 달려있어. 그가 책상 위에서 장난감을 굴려보았다. 쏠 수도 있어. 산탄을 장전하면 쏠 수 있는 거야. 그럼 죽일 수도 있어요? 아무나 죽일 수 있어. 다만 조준은 해야겠지. 하고 크라소토키는 어디다 화약을 넣고 어디다 산탄을 굴려 넣는가를 설명했고 화문처럼 생긴 구멍도 보여주었고 반동이 일어나곤 한다는 것도 이야기해 주었다. 아이들은 엄청난 호기심을 갖고서 귀를 기울였다. 특히 반동이 일어나곤 한다는 것이 아이들의 상상력에 충격을 주었던 것이다. 화약도 있어요? 나스차가 물었다. 있고 말고. 화약도 보여주세요. 그녀가 부탁한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말을 길게 뺐다. 크라소토키는 다시 가방 속에 손을 넣어 작은 유리병을 꺼냈는데 그 안에는 정말로 진짜 화약이 조금 뒹굴고 있었고 둘둘만 종이에는 산탄도 몇 알이 있었다. 그는 심지어 유리병의 뚜껑을 열어 화약 몇 개를 손바닥 위에 쏟아보기까지 했다. 자, 어디든 불이 있으면 안 된다. 잘못했다간 지금 당장 터져서 우리 모두 휙 날아가 버릴 테니까. 그는 강렬한 효과를 내기 위해 이렇게 경고했다. 아이들은 화약을 살펴보면서 경건한 두려움을 느꼈는데 덕택의 달콤함은 더 컸다. 하지만 코스차는 산탄 쪽에 더 마음이 끌렸다. 산탄에는 불이 붙지 않나요? 그가 물었다. 그래, 붙지 않아. 나한테 산탄 조금만 주세요. 그는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산탄을 조금 줄 테니까 자, 받아. 다만 내가 올 때까지는 엄마한테 보여주면 안 된다. 안 그러면 너희 엄마가 이걸 화약이라고 생각하곤 무서워서 죽을 거야. 그리고 너희들을 혼내줄 테니까. 엄마는 절대로 우리한테 매를 대지 않아요. 나스차가 대번에 응수했다. 알고 있어. 그냥 말을 그럴듯하게 하려고 그런 거야. 너희들도 엄마를 속이면 절대 안 되지만 이번만은 내가 올 때까지만 가만히 있어야 한다. 자, 그럼 뚱땡이들. 이제 나 가봐도 되겠지? 응? 내가 없어도 무섭다고 울진 않겠지? 울 거예요. 코스차는 벌써부터 울 준비를 갖추면서 말을 길게 뺐다. 울 거예요. 틀림없이 울 거예요. 나스차도 겁먹은 듯 빠른 말투로 말을 받았다. 이 꼬맹이들아, 요 꼬맹이들. 너희들 또리는 정말로 위험하구나. 어쩔 수가 없지. 요 햇병아리들아.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같이 있어 줄 수밖에. 하지만 시간이 간단 말이다. 아이고. 베레즈본한테 죽은 척 해보라고 명령해 주세요. 코스차가 부탁했다. 그래, 할 수 없지. 베레즈본이라도 써먹어야겠다. 에이, 베레즈본. 그러면서 콜냐는 개에게 명령하기 시작했고 녀석은 자기가 할 줄 아는 모든 것을 선보였다. 이 녀석은 몸집이 보통 마당 개만 했고 복슬복슬한 털은 어쩐지 연보라색이 섞인 회색빛이 감돌았다. 녀석은 오른쪽 눈이 망가져 애투구 눈이었고 왼쪽 귀는 무엇 때문인지 찢어져 있었다. 녀석은 낑낑거리기도 하고 폴짝폴짝 뛰기도 했고 심부름을 하기도 하고 뒷발로 서서 걷기도 했고 네 발을 전부 반드시 위로 들어올린 채 죽은 듯 꼼짝 않고 나자빠져 있기도 했다. 이 마지막 재주를 보여주고 있을 때 문이 열렸고 크라소토키나 부인의 하녀인 40살쯤 된 뚱뚱한 곰보 아줌마 아가피아가 문지방의 모습을 드러냈는데 장을 보고 오는 길이라 식료품이 가득 든 바구니를 한 손에 들고 있었다. 그렇게 그녀는 왼손에 바구니를 축 늘어뜨린 채로 서서 개를 구경하기 시작했다. 콜냐는 아가피아를 그렇게 애타게 기다려왔음에도 이 공연을 중단시키지 않고 베레즈본이 정해진 시간 동안 죽은 신용을 하고 있도록 했다가 마침내 녀석을 향해 휘파람을 불었다. 개는 벌떡 일어나 자신의 임무를 다한 기쁨에 젖어 폴짝폴짝 뛰기 시작했다. 아이고, 요놈의 숙회 좀 보게. 아가피아가 훈계조로 으르듯 말했다. 아니, 여성, 왜 늦었어? 크라소토키인이 위협하듯 물었다. 여성이라니, 이놈의 뚱땡이가. 뚱땡이라니? 뚱땡이지. 그럼 내가 늦었건 말았건 네가 무슨 상관이야.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으면 늦은 거지. 아가피아는 패치가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투덜거렸지만 불만스럽다거나 화가 난 목소리는 아니었고 오히려 명랑한 도련님과 희롱하며 놀 건수가 생겨 기쁜지 아주 만족스러운 목소리였다.
들어봐 생각이 짧은 할머니 같으니 하고 소파에서 일어나면서 크라스토킨이 말을 시작했다. 이 세상의 모든 성스러운 것과 그에 덧붙여 모든 걸 다 걸고서 내가 없는 동안 한눈 팔지 않고 이 뚱땡이들을 열심히 돌봐주겠다고 나한테 맹세할 수 있겠어? 나는 좀 나가봐야 할 일이 있거든. 아니 내가 왜 너한테 맹세를 해야 되지? 아가피아가 웃기 시작했다. 안 그래도 돌봐줄 거야. 안 돼. 할멈 영혼의 영원한 구원을 걸고 맹세하지 않으면 안 돼. 안 그러면 안 갈 테니까. 그럼 가지 말지 그러냐?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바깥은 엄청나게 추우니까 그냥 집에 있어. 뚱땡이들아 하고 콜리아는 꼬맹이들을 불렀다. 내가 돌아오거나 너희 엄마도 벌써 돌아올 시간이 됐으니까 너희 엄마가 돌아올 때까지 이 여자가 너희와 함께 있어 줄 거다. 그뿐인가? 너희들에게 아침밥도 줄 거야. 요 꼬맹이들한테 뭘 좀 줄 거지 아가피야? 그런 것 쯤이야 뭐. 잘들 이끌어 햇병아리들아. 그럼 이몸은 안심하고 떠나련다. 그리고 할멈 하고 아가피아 곁을 지나면서 반쯤은 속삭이듯 근엄하게 그가 말했다. 저 꼬맹이들한테 카체리나를 두고 아주머니들이 흔히 찌꺼리는 멍청한 소리를 늘어놓지 말아줘. 좀 봐주란 말이야. 아직 어린 나이잖아. 헤이 페레즈본. 아이고 귀신은 네 놈 좀 안 잡아가냐? 아가피아는 이미 정말로 화가 나서 툴툴거렸다. 에이 싱거운 놈 같으니 정말로 네 놈부터 매질을 해야 돼. 그딴 소리를 찌꺼리다니.